이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여기는 파리 시청 앞에 있는 광장. 수많은 사람들이 상기된 얼굴을 한 채로 모여 있습니다. 이내 이들은 시청 안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들어가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숙박업을 운영해온 밀라라고 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가 운영하는 호텔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었더라고요. 게다가 파리에서 100년 만에 올림픽이 열리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저희는 올림픽을 구경하러 전 세계에서 몰리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호텔을 전체적으로 크게 리모델링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서 보니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유럽 안에 있는 호텔들의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미국, 한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호텔 인테리어도 참고하면서 남편이랑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기존처럼 프랑스에서 주로 하는 전통적인 인테리어 스타일을 따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인테리어를 따라가면 무난할 수는 있어도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20년 만에 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인 만큼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더라고요. 특히 제가 여러 나라의 호텔 인테리어를 살펴보다가 유독 눈에 띄는 나라의 인테리어가 있었어요. 바로 최근 한국 호텔들의 인테리어였죠. 사람들은 보통 한국 하면 특유의 전통 문양이나 나무 소재를 이용한 한옥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전통적인 스타일은 일부에 불과하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에 새로 지어지는 한국 호텔들은 주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이거다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한번 하게 되면 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호텔들처럼 당장 유행을 따르거나 너무 평범하게 하기보다는 오래도록 질리지 않는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인테리어가 어떤 건지 남편한테 말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에는 그냥 무난하게 하지 왜 굳이 머나먼 한국에서나 통하는 인테리어를 도전하려고 하는 거냐면서 반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식 인테리어에 대해 설명을 천천히 해주면서 사진도 보여주니 오히려 이런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을 수 있겠다면서 설득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결국 남편도 한국식 인테리어를 참고해서 호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보니 한 6개월 정도는 호텔 운영을 멈춰야 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들어봤는데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호텔 운영하랴, 딸 끌로에 키우랴 바쁘게 살다 보니 그동안 맘 편하게 외출해 본 적이 거의 없지 않냐면서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끌로에랑 마음 편하게 해외여행이라도 좀 오랫동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혼자 파리에 남아서 잘 지켜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배려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끌어안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끌로에한테 혹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는지를 물어봤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끌로에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대답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끌로에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저한테 와서는 한국처럼 멋진 나라가 없다면서 프랑스도 이제 한국을 좀 닮아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아예 한국어 동아리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사실 작년부터는 끌로에가 BTS에 꽂혀서 매 방학 때마다 한국 여행을 제발 보내달라면서 조르고 또 졸랐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여건이 안 돼서 매번 보내주질 못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럴 때마다 못난 부모가 된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데리고 가주고 싶었어요. 제가 끌로에한테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어보자마자 끌로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으로 당장 떠나고 싶다면서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딱 한 번만 한국에 가게 해주면 공부를 꼭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을 테니까 딱 한 번만 한국으로 가자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어찌나 귀여웠는지 모른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날씨도 좋기도 하고 여유롭기도 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끌로에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재고집을 부릴 수 있겠어요. 게다가 요즘 한국식 인테리어를 찾아보면서 한국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멋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한국어까지 배운 딸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더 즐겁고 편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끌로에의 방학 시즌에 맞춰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들어서니 생각한 것보다 공항이 넓어서 살짝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인천공항 안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안내판들을 보니 다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입국장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답니다. 인천공항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다들 웃으면서 누군가를 대한다는 점이었어요. 저희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렌트카를 빌리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정말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한 분은 마침 같은 방향이라면서 렌트카 업체까지 같이 가주면서 저희를 바래다 주기도 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에서는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못 들은 척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프랑스어가 아니라 영어를 조금이라도 쓰면 원하는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보니 무뚝뚝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영어를 쓰든 불어를 쓰든 최선을 다해 알려주려 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말이 안 통한다 싶을 때는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알려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정이 많다던데 이런 부분을 말한 걸까 하고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렌트카를 대여할 수 있었고 이번 여행은 온전히 끌로에가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BTS 오빠들의 나라를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거닐고 싶다나 뭐라나 그토록 원한이 해주고 싶더군요. 그런데 렌트카 업체에서 막상 빌린 차를 보니까 신기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동 변속기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프랑스에는 수동 변속기가 달려있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한국은 오히려 자동 변속기가 달려있는 차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있죠. 덕분에 끌로에도 운전하기 좀 더 편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답니다. 그렇게 끌로에가 운전대를 잡다 보니 저는 한국에 있는 풍경들을 더 편하게 구경하면서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문득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운전하는 딸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호체계가 프랑스와는 사뭇 다른 것 같았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좌회전할 때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 눈치껏 알아서 끼어들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차를 끼워 넣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운전자는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운전할 때 편하기도 하면서 사고도 최대한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좌회전할 때는 우회전할 때와 비교할 때 좀 더 큰 반경으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따로 두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동시에 확보하게 되고 사고 확률을 급격하게 낮추는 모습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은 체계적인 나라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의 모범적인 시민의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잘 갖춰져 있어도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운전할 때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들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느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행자 중심의 문화를 갖춘 나라야말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땐 그저 프랑스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시민의식이 박혀있지 않아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신경 안 쓰고 자기가 건너고 싶을 때 건너버리다 보니 그런 걸 애써 보행자 중심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 한국인들은 체계에 맞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빨간불에 서고 초록불에 가는 그 작은 규칙 하나하나가 모여서 안전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단순히 교육만으로 습득되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한 시민정신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발 프랑스 사람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도로 환경이었어요. 운전하면서 느낀 건데 프랑스와 달리 한국의 도로는 울퉁불퉁한 돌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에 깔려있는 돌바닥으로 만들어진 도로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오래된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특이하고 이뻐 보이잖아요.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랍니다.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차 안으로 웅웅거리면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머리가 울리다 못해 나중에는 띵해지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여태 프랑스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한들 프랑스의 돌바닥을 이겨내는 차는 볼 수가 없었답니다. 반면 한국의 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도 매끈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덕분에 멀리 이동할 때도 프랑스와는 다르게 피로감이 훨씬 덜 쌓인다는 게 느껴졌답니다. 이런 건 프랑스가 한국을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차를 타고 도착한 여행의 첫 코스는 클로에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BTS의 팝업 스토어가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그런데 백화점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천장에 이상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불빛들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처음에는 도대체 저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답니다. 초록색으로 들어와 있던 주차장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하니까 그제서야 빨간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주차장을 차를 타면서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초록색이 들어와 있는 곳에 차를 가져가서 주차하면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백화점에 있는 주차장도 무인 시스템으로 나름대로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편의성을 극대화시켜서 만든 시스템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편한지를 정말 잘 생각해내는 것 같더라고요. 백화점에 도착한 저희는 클로에가 BTS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팝업 스토어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클로에가 가장 좋아하는 BTS의 멤버가 진이라고 하던데 진이 나와 있는 사진이나 포스터들을 여기저기서 다 갖고 와서 사달라고 하는 거 있죠. 부모 입장에서 한국까지 온 딸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걸 보니 또 사지 말라고 할 수 없어서 결국 다 사주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클로에가 시간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른 주차장으로 가야 한다면서 저를 재촉하는 거예요. 대체 어디가 그렇게 급한 건지 이해가 안 갔지만 딸이 서두르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냐고 물어보니 클로에는 말을 흐리면서 어딘가에 예약을 했다는 말만 하고는 어디를 예약한 건지는 전혀 얘기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도착한 곳은 왠지 모르게 음료를 주문하는 곳 같았어요. 당연하게도 저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BTS 카페인 줄 알았습니다. 마침 점원이 다가와 어떤 메뉴를 드시겠냐고 묻길래 쭉 훑어보다가 아이스티를 골랐어요. 그런데 제가 메뉴를 고르자마자 옆에 있던 점원이 어떤 말을 하더니 갑자기 제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프랑스에도 소매치기가 많다곤 하지만 가게 안에서 손님 가방을 대놓고 빼앗아가려 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양팔로 가방을 꼭 끌어안고 큰 소리를 내면서 도둑이야 라고 불어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클로에의 표정이 사색이 되더니 얼른 제 손을 잡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긴 사실 미용실이었고 저희가 있는 여기 1층은 그냥 로비와 리셉션일 뿐이고 2층에 머리랑 메이크업을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직원은 그냥 제 짐을 맡아주려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말도 안 하고 데려온 이유도 딸아이가 한국 와서 저한테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기 위해 몰래 미용실을 예약했다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다면서 미안해하던 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사실 저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 미용실은 처음 봤어요.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제가 소리를 지르는 통에 직원분들도 적잖이 놀랐을 것 같아 얼른 사과를 드렸죠. 근데 그 한국인 직원분들은 오히려 절 안심시키면서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웃어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응대에 절로 마음이 놓이더라니까요.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서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갔어요. 직원분이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으신지 물어보시는데 평소에 바빠서 머리 스타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저는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클로에한테 딱히 원하는 스타일이 없다고 말했더니 딸이 직원분께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얼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추천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메이크업까지 함께 진행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긴 시술이라 살짝 피곤하긴 했지만 오히려 즐거웠어요. 클로에가 매일 한국식 메이크업을 찬양하곤 했는데 제가 직접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 완성됐다고 거울을 가져다가 보여주시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평소 곱슬머리에 진한 화장이 일상이던 제가 가벼운 웨이브 헤어에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은은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 새삼 제 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제가 봐도 이 모습이 맘에 들었으니 클로에가 그토록 한국 메이크업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슬쩍 딸에게 제 모습을 보여줬더니 클로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제가 너무 이상해 보여서 부끄러워서 그러나 싶었죠. 그래서 울지 말라고 달래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꾸민 모습이 처음이라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호텔 일에 바빠서 자신을 가꿀 시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해줬어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울컥해지더군요. 앞으로 클로에의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가끔씩은 제 자신을 꾸미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마무리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미친 듯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더니 허기가 져서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로에에게 어디 가서 뭐라도 좀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클로에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K-바베큐 집이 있다면서 거기 미리 예약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서 맛있는 걸 먹자면서 신나게 말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답니다. 사실 K-뷰티, K-드라마, K-팝 등 K가 들어간 단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도 했지만 딸이 맛있는 곳에 예약했다니 별 걱정 없이 클로에를 따라갔죠. 클로에가 설명해 주길 여기서 구운 돼지고기를 파는데 프랑스에서 굽는 것과 다르게 숯불에서 구워서 맛이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내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곳이라는 거 있죠?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클로에가 메뉴를 시켰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죠. 우리가 시킨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반찬이라는 게 한 상 가득 차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세어보니 좋기 10가지는 넘어 보이더라고요. 돼지고기만 시켰는데 왜 이렇게 다른 메뉴들이 나오는지 클로에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를 시키면 이렇게 곁들여 나오는 반찬이 많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특히 여기 식당은 다른 한국 식당과 비교해도 반찬 가짓수가 더 많기로 유명하다는 거 있죠. 게다가 식당 직원이 저희에게 뭐라고 말을 하던데 클로의 말로는 반찬이 부족하면 더 갖다 드릴 테니 말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럼 이 반찬들이 모두 무한리필이냐고 물었더니 클로에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저희가 주문한 돼지고기가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잠깐 기다리니까 드디어 메인 요리인 삼겹살이 나왔고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접시에 담긴 건 그냥 아무런 양념도 없는 생 돼지고기였거든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돼지고기에 양념을 해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캐러멜 같은 양념을 사용할 때도 있고 와인에 절여서 스튜로 만들어 먹는 경우도 많죠. 근데 삼겹살은 아무 양념도 되지도 않아서 이게 과연 맛있을까 의심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직원분이 그 고기를 정말 맛있게 구워주시는데 겉면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풍부하게 잘 익혀서 한 입 크기로 예쁘게 썰어주시더라고요. 직원분께선 처음 먹는 삼겹살은 소금만 살짝 찍어서 고기 그대로의 맛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구워진 삼겹살을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간단한 조리법으로 이런 풍미를 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죠. 그 옆에서 클로에는 뭔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상추에다 삼겹살을 2점 얹더니 양파를 올리고 앞에 있는 빨간 양념을 조금 떠서 무슨 주머니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클로에는 유튜브에서 본 건데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이렇게 상추에 싸서 한 입에 먹는 게 흔한 방법이라는 거 있죠. 이름도 굉장히 간단했는데 쌈이라고 하더군요. 그 안에 들어간 빨간 양념은 쌈장이라는데 일종의 한국만의 비법 소스라고 이거 하나면 어떤 고기든 맛있게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나눠 먹지 말고 한 입에 먹으라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정성껏 만들어준 쌈을 한 입에 집어넣었는데 이건 정말 신세계였어요. 고소한 고기에 매콤한 쌈장, 싱싱한 채소까지 어우러져서 생각한 것보다
더 맛있는 맛을 냈죠. 그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 어느새 2인분이 싹싹 비워져 있었어요. 배가 좀 불러올 때쯤 클로에가 테이블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재빨리 달려오시더니 주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클로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삼겹살 2인분을 추가하고 소주까지 시켰어요. 보통 프랑스에선 직원을 부르려면 손을 들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버튼 하나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으니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클로에는 요즘은 유튜브만 있으면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있죠. 세상 참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클로에는 한국 술은 정말 깔끔하기로 유명하다면서 저한테 같이 마셔보자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쌈을 만들어 오물오물 씹어 먹다가 한 잔의 소주를 털어 들이켰는데 처음에는 알코올 향이 강하게 느껴지다가도 끝맛이 깔끔해서 괜찮아지더군요. 술맛도 좋고 안주도 맛있으니 그렇게 둘이서 순식간에 삼겹살 4인분을 싹싹 비웠답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 배가 너무 불러서 클로에한테 밖에서 좀 걷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클로에가 근처에 정말 큰 강이 있다면서 같이 가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주변 구경도 할 겸 저도 좋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걷다 보니 드넓게 펼쳐진 한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문득 파리의 생강이 떠올랐죠. 최근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생강 복구 작업이 한창이라 예전보다는 악취도 줄고 수질도 좀 나아졌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강을 보니 생강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강 주변을 둘러보면서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노숙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강 근처에는 노숙자와 집시들이 많아서 수질 오염도 심각한 편인데 여기는 쓰레기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한강이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훌륭한 시민의식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딸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며 한 달 동안 정말 즐거운 한국 여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여행하면서 묵었던 한국의 숙소들이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라서 너무 좋았는데 저희 호텔 리모델링을 한국식으로 했다는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리모델링이 끝난 저희 호텔을 직접 가서 보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파리를 찾는 관광객들도 분명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왠지 심각한 표정으로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따라 나섰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숙박비를 2배로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라 깜짝 놀란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이번 올림픽 때문에 프랑스 전체가 온통 난리가 나서 관광객 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올림픽 수영 경기를 생강에서 하기로 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반발이 심해졌다는 거 있죠. 2조나 들여 생강 복구 작업을 했지만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도 수질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시장이 직접 생강에서 수영하면서 안전하다는 걸 직접 증명하겠다고 나섰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강물에 똥을 싸지르겠다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직접 다녀온 한국을 생각했는데 수질이 한강 정도만 됐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였을까 싶더라고요. 모든 게 준비되지 않은 채 진행하려는 파리 측 대응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올림픽 예산 마련을 위해 지하철 요금까지 2배 이상 올린다고 해서 난리라더군요. SNS에선 전 세계인들에게 파리 보이콧을 호소하는 영상까지 돌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들 이 정도면 파리올림픽을 하는 이유가 외국인들 상대로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파리는 교통,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파리 시민들조차 올림픽을 피해서 파리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라는 거 있죠. 설상가상으로 올림픽 친환경 정책에 따라 선수촌에 에어컨을 한 대도 설치하지 않고 선풍기를 둬서 더욱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선수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안 보이면서 이게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이런 식으로 파리올림픽 주최 측에서는 저탄소를 내세워 돈을 아끼고 관광객을 등쳐먹으려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남편 말대로 이렇게 관광객 수가 적어진다면 저희 호텔에서도 리모델링 비용이나마 건져야 할 테니 숙박비를 2배 정도는 올려야 할 텐데. 솔직히 저는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파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나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믿고 호텔 리모델링을 강행한 건데 이제 와선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죠. 사실 숙박비를 올리는 것 말고 반대로 리모델링 기념 할인 행사를 열까 고민도 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저가 정책을 펼쳤다가 중국인 진상 관광객들이 몰려와 엄청난 피해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선뜻 가격을 내리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객실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침대엔 음료수며 와인이 쏟아져 엉망이 된 그때의 악몽 같은 경험을 다시 겪을 바에는 그냥 적은 수의 손님만 받자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프랑스도 한국처럼 잘 갖춰진 인프라만 있었다면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었을 텐데 준비 기간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앞둔 지금까지 올림픽 준비가 다 되지 않은 프랑스가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런 와중에 파리 시민들은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고 관광객마저 기대만큼 찾아오지 않는다면 저희 호텔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요즘은 불안해서 잠도 못 이룬답니다. 그 와중에 파리시 관광 담당 부시장은 호텔업체들에게 가격을 너무 올리지 말라는 얘기까지 한 거 있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호텔들도 워낙 힘들어서 업주들끼리 파리시청으로 내일 당장 따지러 갈 생각인데 과연 파리올림픽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